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나긋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른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긋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도 편한 밤 보내셨나요? 나긋뉴 시작한 지 벌써 10주가 되었다고 하네요. 사실은 10주는 아니고 10회차가 된 건데요. 시작한 게 잘한 일인지 아니면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한 번은 해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뉴스를 골라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나긋뉴와 함께 듣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의 뉴스 취향에 맞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몇 가지 고민을 하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월 4일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이 지났는데요. 최근 들어서 차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다룬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론은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는 정말 왕이 될 상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사들이 좀 길기는 한데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어떻게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나? 2019년 6월 13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상자 8명을 심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단연 화두였다. 당시 추천위원이었던 법조계 인사는 다른 후보는 대부분 법조계 추천인데 윤석열은 시민사회단체 추천이 유독 많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중적 인지도가 반영된 현상이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위원들 사이 논의가 길어졌다. 기업 범죄나 권력형 범죄를 맡는 특수부를 주로 해 특수통이 아닌 검사들이 조직 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또 다른 추천위원은 생각이 다른 검사들과 부딪혔을 때 갈등을 잘 풀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을 종종 패싱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심사는 절차였을 뿐이었다. 청와대가 점찍 얻은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한때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임기 142일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한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한국사회여론조사가 TBS 의뢰로 지난 3월 5일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사임 직후 첫 여론조사였다. 문재인 정부와 부딪히고 맞서며 쌓은 포인트가 여론조사 성적표로 찍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찍어 올린 발탁 인사였고 다시 찍어 내리는 과정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본인이 정치하고 싶다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없다. 청와대가 열심히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 윤석열 전 총장을 무서워해 일을 못하게 했다는 이미지와 맥락이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알던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혐의를 포착하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수사 스타일을 고수했다. 누구나 알던 윤석열이었다. 수사 대상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해석과 반응이 달랐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스타일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치적 자산이 됐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무리였다. 여권이 반성해야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회는 2020년 12월에서야 공개적으로 나왔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적폐청산 수사는 거침이 없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와 기업인 상당수를 감옥에 보냈다. 청와대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2017년 12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의 연내 마무리를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대검의 수사 데드라인 설정에 반발하는 모양새였다.
청와대와 여당이 서울중앙지검에 힘을 실어줬다. 적폐청산 수사의 당위와 명분이 앞섰다. 청와대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거래한다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한 시점과도 일치한다. 저돌적인 수사 스타일을 향한 지적도 비껴갔다.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변창훈 검사 등 주요 피의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무리한 수사는 없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수 언론에선 보복수사라고 비판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반헌법적 범죄 수사이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는 큰 차질 없이 이어졌고 윤석열 총장의 거악척결 이미지는 선명해졌다. 문재인 정부 인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정, 부패척결, 공직자 범죄 엄벌을 앞세워 발빠른 수사가 이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필요 이상의 인력을 투입한 과잉 수사라는 비판에 권력자가 사회 공정성을 뒤흔든 사건이라는 명분이 맞섰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상당수 유죄가 나와 수사 정당성을 확보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이어졌다. 윤석열 스타일은 사실 정권 초반부터 예견됐다.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1월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법무부와 청와대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큰 갈등은 빚지 않고 넘어갔다. 제 식구만 챙긴다는 약점은 맞으면서 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 얽힌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 사건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친형이 아니고 최측근입니다. 윤대진 부원장의 친형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인데요. 이 윤우진 세무서장이 2015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 때 다시 문제가 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포인트는 윤석열 전 총장이 최측근의 친형에게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로 본인이 소개했다는 전화통화 녹취록이 나오면서 그때까지 있던 강직한 검사 이미지가 구겨지면서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 거죠.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검찰에서 강제 수사를 시작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시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위증 논란까지 나왔지만 당시만 해도 여당 의원들이 방어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취임 직후 첫 간부급 인사에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수부 검사들을 대검 간부에 임명했다. 검찰에 특수부 검사만 있냐는 뒷말이 나왔다. 논란은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총장 징계 국면에서 검사들이 뭉치며 해소됐다. 갈팡질팡 검찰 개혁이 원동력. 반검찰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상징처럼 따라붙는 꼬리표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외부 인사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 개혁을 추진하던 검찰인권위원회, 대검 미래위원회는 윤석열 전 총장 재임 시절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축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만 놓고 보면 이야기는 복잡해진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흐름은 1. 특수수사 등 직접수사는 유지 2. 특수수사 등 직접수사 대거 축소 필요 3.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로 검찰 수사 기능 완전 분리로 이어졌다. 1번 국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번 국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직후에 나왔다. 윤석열 전 총장은 3번 국면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1번은 조국 전 장관이 2018년 1월 직접 발표한 기조였다. 조국 전 장관의 발표 전후 대검 분위기는 미묘했다.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도 발표 내용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일부 특수부 수사를 제외하곤 직접 수사를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작 청와대가 직접 수사를 많이 남기려고 하는 분위기, 당시 대검 관계자의 말이라거나 문무일 총장이 종종 일부 특수부 검사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특수부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아니겠냐. 청와대도 사실상 윤석열 지검장 손을 들어준 것. 당시 또 다른 대검 관계자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직접 수사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로 가자는 공감대는 대부분 형성돼 있었다. 정작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4차장을 신설하는 등 실제 움직임은 가야 하는 개혁 방향과 달랐다. 갑자기 다시 직접 수사 축소로 간다고 하니 의아했다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다. 직접 수사 존치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때만 해도 청와대와 윤석열 전 총장이 대립하기 전이다. 여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인물로 여기진 않았다. 정부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직접 수사 대폭 축소로 기조를 틀면서 검찰에 권한을 줬다 빼앗는 모양새가 됐다. 이번 국면이다. 권력에 억압받는 피해자 윤석열 이미지도 한층 강화됐다. 동시에 조국 전 장관 수사 강행이 곧 검찰개혁 반대로 읽혔다.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에겐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강골검사, 여권에겐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적폐검사가 됐다. 각 입장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린 것도 이때쯤이다. 정치인 윤석열의 가능성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부터 움트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여당에서 꺼내든 중수청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아예 없애자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최근 진행되는 3번 국면이다. 중수청을 둘러싼 논의는 묘한 구석이 있다. 중수청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독립수사청은 원래 특수부 검사들이 선호하는 검찰개혁 방식이다. 문무일,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 특수부 검사들 다수는 분점된 금융범죄수사청, 조세범죄수사청 등 독립수사청 설립을 선호했다. 검찰 수사 권한을 분산해 힘을 빼되 수사하고 싶은 검사는 계속 수사하게 해주자는 생각이 깔려있다. 다만 이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맥락에서의 독립수사청을 구상한 것은 아니었다. 중수청 추진은 윤석열 전 총장 사퇴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총장 징계 추진과 대검 간부 인사 과정에서 생긴 불협화음으로 갈등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한 중수청 설치는 법치주의 말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한규 전 서울 변호사 회장은 사퇴할 결정적 명분이 없던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여당의 중수청 추진은 그럴싸한 이유가 됐다고 말한다. 출마가 부를 혼란.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는 국민이 자주 등장했다. 2019년 7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선 국민을 17번 언급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는 취지였다.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 질서, 공정한 경쟁과 함께 종종 입에 올랐다. 검찰의 기업범죄 수사로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막아 자유시장 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이끌겠다는 의중으로 읽혔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들어맞는다. 이번에는 달랐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3월 4일 사임하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과 자유민주주의 모두 자주 썼던 단어지만 뉘앙스는 확 달라졌다.
검찰 수사의 맥락은 사라지고 정치인의 출사표처럼 여겨졌다. 윤석열 전 총장의 행적이 다시 회자되고 그간 언행에 해석이 따라붙는다.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 연이어 만난 사실이 부각됐다. 윤석열 전 총장이 2020년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고민하겠다고 한 발언도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불거졌다. 총장 취임 이후 이어진 정권 수사의 배경도 의심받는다. 문재인 정부와 대립의 정치적 동기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 정권 수사를 하던 수사팀은 어떻게 되느냐? 김종민 변호사. 검찰총장이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고 해서 대선에 출마해도 되느냐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공식 대선 출마를 시사한다면 검찰개혁 정국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 여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수청을 앞세워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청와대는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을 주문했지만 여당 강경파는 중수청을 매개로 움직이고 있다며 총장 사퇴로 검찰 조직은 할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전 총장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그의 사퇴와 출마가 법치주의 붕괴를 막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부터 현재까지를 훑은 기사입니다. 2019년 6월인데 가까운 듯 굉장히 먼 일 같네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추천이 유독 많았다거나 갈등을 잘 풀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었었고요. 검찰개혁 때 보여준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누구나 궁금해하는 대선 출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기사는 3월 14일 나온 기사입니다. 아직까지 출마를 할지 말지 의문을 품는 정도로 기사를 마쳤습니다. 기사들을 보다 보면 언론사별로 그리고 기자별로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다른데요. 방금 보신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다른 언론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어서 보수 쪽 신문을 좀 보겠습니다. 전경련 소속 대기업을 주주로 둔 한국경제는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것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 어느 당과 정치를 할 거냐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한국경제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경제, 삼지대 어렵다. 국민의힘 윤석열 영입 자신하는 3가지 이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별의 순간을 잡았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직을 던지는 승부수를 띄우면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범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탈바꿈하면서 그는 단숨에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다투는 위치로 올라섰다. 앞서 김종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직후 별의 순간을 잘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야권의 러브콜이 시작된 것은 정해진 수순. 이제 관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중에서도 어느 진영을 택할 것인지가 됐다. 크게 보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할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 노선을 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CBS 라디오에서 안철수 대표가 2016년 총선 직전 윤 전 총장 영입을 시도한 사실을 공개하며 향후 안철수, 윤석열이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에 서로 공감한 만큼 연대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달랐다. 그는 취재진에게 윤석열 전 총장의 제3지대냐 국민의힘이냐는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라면서 제3지대로 성공한 예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과 손잡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금과 조직의 한계. 지난 대선에서 윤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제3지대 유력 주자로 주목받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본격 레이스 3주 만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무소속으로 대선을 준비하면서 인력과 조직, 자금 등 모든 측면에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반기문 전 총장은 당이 없어 사비를 쓰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캠프에 1억 원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이거 갖고 쓰라고 했는데 이를 불과 이틀 만에 소진하자 반기문 전 총장이 놀랐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결심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는 얘기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은 최근 안철수 대표와 과거 함께 일했던 인사를 만나 조언을 구했는데 유사한 이유로 제3지대 출마를 만류했다고 한다. 이 인사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정치에 뛰어들면 한 달 내에 정당에 입당하라고 조언했다는 것. 조직과 자금을 갖추지 못한 무소속 후보가 갖는 한계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제3지대 인물난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하긴 했지만 중도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데는 나름의 성과를 냈다. 현재 제3지대에는 인재풀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평가다. 21대 국회의원 구성이 그 방증이다. 20대 국회에선 제3지대로 볼 수 있는 옛 국민의당 37석, 바른정당 30석 등이 있었지만 이번 국회에선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중도 보수 진영 제3지대라 할 만한 국민의당은 3석에 그쳤다.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성공하려면 거대 양당 인사들이 당을 뛰쳐나와 합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과 최근 각을 세워온 만큼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제3지대에서 깃발을 들면 따라 나설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반기문 대망론을 믿고 당을 뛰쳐나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했다. 당직자들의 경우 당에 돌아오지 못하고 정치권을 반강제로 떠나게 된 사람들도 많다며 불과 몇 년 전 제3지대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봤는데 따라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나. 풍랑이 심할 때는 큰 배에 남아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이제 모두 깨달았다고 귀뜸했다. 원조 친노로 불리는 여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됐을 경우에는 몰라도 손잡자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세석짜리 정당 대표와 굳이 손을 잡겠느냐고 했다. 세 번째 이유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피할 이유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세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5.3%,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때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5.2%였다.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소속 정당에 따른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는 만큼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다. 제3지대 후보로 대권에 도전하려면 자금과 조직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차기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험로를 택하겠냐는 것이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싶다면 정당 정치의 틀 안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 어설프게 제3지대니 제야 세력이니 단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모델을 꿈꾼다면 지지율은 거품처럼 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과 연대할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보단 제3지대에서 세력을 모은 후 연대나 합당 등의 형식으로 힘을 합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진 원장은 이른바 2.5 지대론이다. 안철수 대표처럼 독립적 영역을 고집하기에는 대선까지 남은 시간도 촉박하고 물리적으로도 어렵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여전히 높아 이 같은 모양새로 힘을 합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당 조직 없이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환상 같은 이야기라며 윤 전 총장이 처음에는 제3지대 플랫폼을 만들겠지만 입당을 하든 합당을 하든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합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성철 소장은 다만 윤 전 총장이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하면 당장 여권에서 국민의힘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며 때문에 제3지대의 플랫폼을 먼저 구축한 후 국민의힘과 합칠 것으로 본다. 만약 대선 직전까지도 윤 전 총장 지지율은 30%가 넘는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5% 내외에 머무르면 먼저 국민의힘에서 윤 전 총장과 합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표현했다. 역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사람. 선거 1년을 앞두고 갑자기 준비하기는 어려우니까 제3지대에 남아있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안철수 전 의원도 선거 앞두고 창당, 탈당, 분당 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당 보조금 때문이라는 비아냥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돈 앞에선 누구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한국경제는 여기에 하나 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을 굳이 피할 이유도 없다고 봤어요. 국민의힘이 부담스럽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세력 좀 키워서 선거 앞두고 당대당 통합이든 뭐든 하면서 당 이름을 또 갈아치울 수도 있고 말이죠. 이전에도 여러 번 봤던 모습이니까요.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은 시중의 이런 관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 주말 주간조선에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꽤 여러 차례 만나고 내놓은 윤석열 피처기사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조선, 윤석열, 노무현은 천재 메시, 문정권은 흉내도 못 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해왔지만 사실 그는 탁월한 정무 감각의 소유자다. 지난해 1월 6일 검찰총장 집무실에서 주간조선과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던 그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고난 정치적 감각은 메시이고 호날두인데 이 정권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되지 않는다. 유스팀에서 아무리 잘해도 호날두나 메시가 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스페인 축구의 메시는 재능을 알아본 팀에 딱 스카우트 돼가지고 배웠다. 마드리드의 호날두도 사실은 시골 동네 이런 데서 컸는데 천부적으로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발탁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누구한테 발탁받지 못했지만 천부적으로 커온 그런 탁월한 정치인이다. 친노네 뭐네 하면서 누구의 정신 이런 말 하는데 최고의 축구 선수는 천부적인 스트라이커고 타고난 거다. 축구하는 걸 보고 연구한다고 해서 그게 나올 수가 없듯이 천재가 뛰는 경기라고 하는 건 그걸 봐서 작전으로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이 정권 사람들은 노무현을 자기 동업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 록펠러라는 거인이 미국을 먹여 살렸는데 자기가 록펠러랑 동업자라고 착각하는 사업가들처럼 이 정권 사람들도 자기가 노무현 부하가 아니라 동업자라고 착각하는 그런 게 있다는 의미다. 그의 이런 발언에서는 두 가지가 느껴졌다.
하나는 정치판을 읽는 탁월한 감각, 다른 하나는 이미 이때부터 현 집권 세력의 한계를 봤다는 점이다. 지금 와서 그의 이런 발언을 다시 돌아보면 윤 전 총장은 차근차근 총장 이후를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최근 윤석열의 LH 발언은 현 정부의 행태를 보고 시대 정신을 꾸준히 고민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3월 7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선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만국의 범죄라며 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3월 1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는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에게 이번 LH 투기 사태는 게임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는 생물이란 흔하디 흔한 정치판 속설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치의 세계다. 윤 전 총장이 뜻을 품었다 하더라도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불러낸 시대정신은 윤 전 총장을 결국 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대체로 그 시대 대중이 원하는 가치, 이른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란 평가가 많았다. 평가하는 사람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권교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득권 타파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두 번에 걸쳐 대세론을 등에 업고 대선에 나섰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네거티브 대응 실패를 비롯해 전술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시대정신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등이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당시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공약이나 구호 등을 통해 선거 전략을 펼쳤고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먹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반사이익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정신은 공정, 평등, 정의였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언급했던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유명한 말에 이런 시대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나 LH 투기 사태에서 집약돼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는 문 대통령 집권 기간에 이런 시대정신이 하나도 구현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정치권에서 달아오르는 기본소득 논쟁도 결국 공정과 평등이란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바랐던 시대정신은 다음 대선에도 유효하거나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것도 결국 공정, 정의를 원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윤 전 총장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비교하는 시각들이 있지만 반 전 총장이 세계의 대통령이란 이미지 외에 어떤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인물인지는 얼핏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0년 대선은 양자구도보다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4월 7일 치러질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따라 제3지대가 만들어지거나 경우에 따라 여당도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자구도를 전제로 문재인 지지층에서 이탈한 2030 세대, 국민의힘으로 옮겨가지 않는 중도층,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는 수도권 유권자 등의 변수는 내년 선거가 새해보다 인물 위주의 선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3월 11일 보도된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윤 전 총장이 제3세력 후보일 경우 찍겠다는 응답이 45.3%, 국민의힘 후보일 경우에도 찍겠다고 한 응답이 45.2%로 나왔다. 두 문항이 거의 비슷한 결과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마이뉴스 측은 이런 결과를 두고 윤 전 총장이 제3세력 후보를 선택하든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든 각각 새로 들어오는 표와 빠져나가는 표의 규모가 작고 서로 비슷해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3월 초 현재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존재감이 매우 강력해 소속 정당이라는 변수를 압도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내년 대선이 인물 구도로 치러진다면 결국 유권자들은 누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인가란 질문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진짜 이런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일까? 윤 전 총장과 검찰에서 오래 호흡을 맞췄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주간조선에 현재 시대 정신은 공정과 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정신에는 윤석열이 딱 맞는다. 이 정권의 불법적이고 독재적인 탄압에 저항해서 이겨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이러한 원칙과 명분, 즉 법에 있어선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되찾겠다는 의지에 대해 윤석열이 보여준 자세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어느 세력과 대선을 준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가 과연 국민의힘과 합류할지 아니면 독자 세력을 구축해 대선에 뛰어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벼랑간 창당할 수도 없는 거고 정당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윤 전 총장 본인은 이쪽도 저쪽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대선을 앞두고서는 국민의힘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지난 3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중구 명동 상가 일대를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나 제3지대론에 대해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이라며 제3지대론으로 성공한 예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유상범 의원은 주간조선에 여러 가지 들리는 바로는 좌파 진영 중에서도 친문 세력에서 떨어져 나온 비문과 중도파들이 윤석열을 새로운 제3지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대선판이 가까워질수록 구심점은 당이 아니라 후보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주간조선이 윤 전 총장 주변인 등을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이런 예측들과는 다소 다른 접근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그 민심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조직적으로 어느 세력과 손을 잡느냐보다는 시대 정신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정치권 안팎의 인물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가 고민거리란 얘기다. 애매모호한 차이지만 공당이란 텐트 아래 들어가기보다는 시대 정신이란 텐트 안에 누구와 함께 들어갈 것이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개인 의혹은 진행형. 문재인 정부가 소환한 공정이라는 시대 정신은 선명한 가치가 아니라 다소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찾아간 인천국제공항은 지금 직원들 간 내분이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이 반발했고 이는 20대 청년들의 공분을 불러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도 그랬다. 기계적으로 공정을 외쳤던 문 대통령은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윤석열을 최대의 적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은 양날의 칼과 같다. 윤 전 총장이 고민하고 있다는 공정의 문제에서 그는 과연 자유로운 사람인지
과연 그는 이 가치를 잘 담아낼 수 있는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그는 사적 영역에서도 공정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윤 전 총장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이미 처와 장모 관련 의혹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의 처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는 현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 장모인 최모 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비롯한 몇 가지 문제로 이미 기소되거나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을 오래 취재해온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 친정권 인사인 이성윤 지검장 체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사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청문회를 통해 제기됐던 윤 전 총장의 지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도피 사건 관련 의혹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시효가 끝난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정치인의 검증은 법적 시효와 관련이 없다. 김부선 씨와의 관계가 아직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변에서 언급되는 것과 비슷하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윤 전 총장을 돕는 인맥은 검찰에서 함께 일해왔던 법조계 인사들이나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기 등이 꼽힌다.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 정치인들이 합류할 전망이다. 주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그 주변인들이 이 시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공정의 가치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그가 불러 모은 주변인들이 불공정 프레임에 들어간다면 그 부담은 윤 전 총장이 질 것이다. 역시 대단한 주간조선이네요. 윤석열 전 총장을 분석하는 듯한 기사를 썼지만 사실상 대선 가이드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당시의 시대 정신을 담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현재의 시대 정신은 공정과 정의다. 그리고 지금 그 공정과 정의는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과 부합한다. 앞으로 그 시대 정신만 잘 지켜낸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주변의 엘리트들을 치워라. 너무나 명백한 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하여튼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 빗댄 윤석열 전 총장의 말을 인용한 그 대목도 좀 궁금해집니다. 무슨 속내가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기사들을 보면 윤 전 총장은 자의도 있는 것 같고 타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까지 1년가량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앞으로 나그니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나그니는 많이 길었습니다. 기사가 길기도 했지만 중간중간 수다를 떨었던 것도 한 몫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잘 정리해서 가지고 올게요. 오늘 나그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들면서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그뉴 다음 주에 만나요. 잠깐, 나그뉴 픽. 언론에 윤석열 띄우기가 선을 넘었다. 기지를 알아본다는 이유로 족보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1년 6개월 전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사주풀이 글까지 재조명됐다. 왕이 될 관상이라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결과는 당사자도 민망할 정도다. 윤 전 총장은 과연 대선 전국에서 독립변수일까 종속변수일까? 한스경제 김동용 기자. 나그뉴 진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굿밤.